저는 이제 쉰을 훌쩍 넘긴 평범한 공장 노동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닌 조금 특별한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저의 어릴 적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앨범 속 낡은 사진 몇 장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지만 실제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말투, 그 어떤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누나와 동생 우리 3남매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 시절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식 셋을 건사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매일같이 돈벌이에 나서야 했던 어머니는 늘 피곤해하셨고 얼굴에는 그늘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3남매는 넉넉치 않은 살림에 배고팠고 매번 찾아오는 겨울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6학년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한 아저씨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결혼할 아저씨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를 다른 아저씨에게 빼앗긴다는 생각,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를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엄마의 힘겨운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반항심만 가득했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저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하면 우리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누나와 동생은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엇나가고 반항기 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의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겁니다. 혼자서 자식 셋 건사하는 게 힘들기도 했겠지만 자식들이 굶지 않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생활 환경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는 단칸방을 떠나 새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연로하신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새로운 할머니가 되실 분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 집의 살림살이가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저씨의 집은 한겨울 외풍도 없었고 몇 끼니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새 집으로 이사간 첫날 멋쩍게 웃으시며 혼자 계신 어머니께 손주들이 생겨서 좋고 이제 엄마와 자신이 함께 돈을 벌 테니 앞으로는 더 나은 날들이 올 거라고 잘 지내보자고 하셨습니다. 분명 저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무리 따뜻하게 안아주셔도 그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고 가족인 척 연기하는 어색한 동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계부냐고, 계부도 계모처럼 애들 구박하냐고 묻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망치듯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일부러 집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독립이라는 명분 좋은 핑계를 대고 그 집을 떠나 제 삶을 꾸렸습니다. 가족들과는 명절에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몇 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얼굴만 잠시 비췄을 뿐 손자로서 상주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집안일이라 선을 그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공장에서 마음 맞는 동료를 만나 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낳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아내와 둘이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턱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40을 간 넘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경화 말기, 이미 간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했고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수술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소리 죽여 울었고 어린 자식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던 모양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빠 아프다고 제발 살려달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도 울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제발 간을 이식해줄 사람만 찾으면 무조건 수술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선뜻 간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냐고. 기증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신의 간이라도 떼어주겠다며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하셨고 이미 갑상선암으로 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 몸에 또다시 칼을 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당신 몸이 문제냐며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절규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아버지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아버지가 왜 저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냐고. 설령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와도 제가 절대로 이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새아버지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가 저렇게 어린데 저 아이를 두고 갈 셈이냐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너희 삼남매 참 힘들게 컸지 않냐. 그런데 그 힘든 삶을 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누구의 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건 네가 사는 거고 어떻게든 병을 고치는 거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나를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거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호적상으로 나는 명색이 내 아버지다. 어느 아비가 자식이 죽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내 평생의 자식이라고는 너희 삼남매뿐이었는데 내게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할 기회를 한번 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단단한 얼음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새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던가. 할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남처럼 굴었던 제 모습, 명절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무심함, 마음속으로 수없이 쏟아냈던 불평과 원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이 되든 안 되든 그 마음만으로도 아버지는 저에게 이미 간을 떼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새아버지의 간이 저에게 이식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고 힘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새아버지의 간을 이식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또 하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고 있던 저를 위해 새아버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을 일시불로 받아서 병원비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몸의 일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저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저를 살리셨던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우울의 늪에 빠져있던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 받은 생명, 저만을 위해서가 아닌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아버지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주말마다 본가에 찾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뵈었고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친정의 언니 한 명뿐이었던 제 아내도 진짜 부모님이 생긴 것 같다며 저보다 더 기뻐했고 제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평범한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이별의 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 늘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지만 그 누구보다 힘들어하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이자 유일한 기댈 곳이었던 어머니를 잃은 아버지의 상실감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늘 씩씩하고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몇 달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어버리신 듯 했습니다. 웃음을 잃고 말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오랜 시간 상의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새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고 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버지를 찾아가 저희와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짐이 될 거라며 늙은이가 괜한 부담을 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만 하고 살았지 실제로 함께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게도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 말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시던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정을 책임질 만큼은 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으로 나가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가끔 낚싯대를 챙겨 들고 가까운 저수지로 향합니다. 나란히 앉아 찌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올해로 78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철없는 아들이 효도할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매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신 나의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